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3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전 경기를 통해 막을 내렸는데요. 우승은 우루과이가 차지했고 또 3위는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상대로 이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루과이는 이탈리아 상대로 생각보다는 우루과이가 조금 더 공격을 주도를 하면서 골은 경기 막판에 나오긴 했지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최종 순위 그리고 개인상까지 다 발표가 됐는데요. 이후 경기 결과와 더불어 또 영국 현지 언론에서 한국 선수들 특히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의 또 빅리그 이적설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20세 이하 월드컵 결산하고 또 이적설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루과이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경기 주도하기도 했고 또 막판에 좀 골이 나왔는데 혼전 속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로드리게스가 밀어넣은 헤더골 요 하나가 이제 차이를 갈랐어요. 예. 우루과이가 강호 이탈리아를 꺾고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20세 이하 월드컵 기준으로는요. 예, 사실 뭐 우루과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성인 월드컵 우승 경력이 있는 뭐 강호들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팀 모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이 없었고 기세로나 관심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탈리아가 좀 첫 우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우루과이가 우승을 차지했다. 네, 뭐 이탈리아는 3회 연속 준결승까지 진출하고도 우승을 예. 계속 못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예, 이번이 첫 결승 진출이었는데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런던 올림픽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제 3위 결정전 이전에는 좀 재미를 못 봤고 이번 경기는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로테이션을 돌리고 좀 못 뛴 선수들이 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전들이 완전히 출동을 했어요. 예, 이지한 선수 제외하면은 사실상 풀 주전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간판 공격수인 투르게만을 비롯해가지고 5명의 선수들이 이제 그 A 대표팀에 차출이 돼가지고 너무 그래서 잘했어. 이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조금 더 B팀에 가까웠거든요. 물론 뭐 칸체포스키라던가 칼라리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주전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근데 도리어 이게 저는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왜냐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위가 있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이 3, 4위전에서 저는 항상 조금 약했던 이유가 그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이제 동기부여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준결승까지 올라온 것도 이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준결승까지 올라가려면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낸 상태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은 조금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체력적으로 고갈 상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 내용은 이번 경기가 가장 안 좋았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부진했던 경기 내용이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취재진들이 아르헨티나로 갔고 선수들도 개인적으로는 목에 메달 걸고 오겠다 말은 하지만 물론 네. 그 의지는 있었겠지만 네. 실제 경기에 들어갈 때 그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쳤어요. 그러니까 지층이 가장 커요. 예.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전반 19분에 선제골을 허용했는데 이스라엘이 넣은 골들이 다 기가 막히게 멋진 골이기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이 경기에서는 비냐민 선수의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시블리가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걸 비냐민이 이제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저기 슬라이딩 해가지고 골을 넣은 거였죠. 예, 날라차기를 했는데 배서준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수비적으로 많이 좀 흔들렸고 이 장면도 좀 이제 실점에서 이제 책임이 좀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럼 배서준 선수가 이번 경기가 가장 좀 안 좋았던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죠. 예.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 20세 대표팀이 이제 4강까지 오는 과정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골을 합작하게 되는데 예. 이승원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최고의 스타죠. 배준호 선수가 배후 침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먼저 키핑을 했는데 이스라엘 수비수가 뒤에서 노골적으로 밀었어요. 네,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이를 이제 이승원 선수가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이로 인해 대회 3득점 4도움 총 7개의 공격 포인트로 지난 대회 골든볼 수상자인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1대1로 전반전을 맞췄을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후반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57대 43로 크게 앞섰지만은 그리고 슈팅 숫자도 10대 6으로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한 건 맞지만요. 전반전은 그래도 대응을 어느 정도 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후반 들어서 결국 선수들이 지치는 게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한국이 좀 무너진 감이 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반 초반까지도 어느 정도 버티다가 후반 중반 들어간 시점이죠. 76분에 칼라일리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개인 돌파에 성공한 이후 크로스를 올렸는데 또 한 번 풀백이 커버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시니어가 침투했는데 완전 오픈 찬스를 내줬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멋지게 논스톱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첫 두 골이 정말 예술이었던 거였거든요. 이 실점을 허용한 순간부터 한국 대표팀이 훅 무너졌어요. 예. 이때까지는 그래도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버텼거든요. 근데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85분경에 상대 이제 코너킥 공격 장면에서 비냐민이 코너킥을 짧게 올린 거를 뛰어들어간 그 이스라엘 선수가 헤딩으로 뒤로
패스를 줬고 파포스트에서 침투에 들어오던 칼라일리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예, 우리가 잘했던 즐겨하던 플레이예요. 니어포스트에서 딸고 네. 가면서 수비수를 끌어주고 뒤에 들어온 선수가 헤딩하는 뭐 우리를 참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거나 이 골로 인해 우리가 3대1로 완패 즉 이스라엘에 뭐 질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후반전은 확실히 한국이 밀린 경기였어요. 점유율은 그래도 55대 45 전반전이랑 비슷하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슈팅 숫자가 12대 2. 네, 일방적인 예,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밀렸고요. 뭐 코너킥도 3대1 그리고 빅찬스도 상대가 2번 얻어냈고 후반 와서는 한국이 뒤집기에는 힘들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전반전 그 이승원 선수나 배준호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 빛났고 후반전에는 또 빗준홍이라고 불렸던 김준홍 골키퍼도 세 차례 선방을 할 정도로 네. 뭐 개별적으로 이번 대회 우수했던 선수들은 뭐 이름값을 했지만 팀적으로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네, 조직력이나 그렇죠. 이제 블록이나 그런 수비의 밀도가 떨어졌어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조직적인 플레이, 팀 플레이를 통해서 올라왔던 거다 보니까 준결승전까지 그래서 이변을 연출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경기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49% 점유를 했고 우리나라가 36% 점유를 했고 컨테스트 구간에서는 이스라엘이 7% 한국이 8% 기록을 했고요. 기록 전체로 놓고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압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그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하면은 공격 기회를 많이 얻어내지 못해도 골드를 넣었던 게 이제 코너킥이라던가 세트피스였잖아요. 예. 근데 그거조차 많이 얻어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왼쪽에 올라온 게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해당 기록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 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 뭐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한 선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한국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게 제가 처음 봐요. 대부분의 경기대에서는 한국이 활동량에서 한국 선수가 가장 많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지치니까 활동량이라던가 스프린트조차도 상대한테 밀린 거죠. 반면 이제 비냐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후보로 나왔었으니까 예. 체력이 충분히 세이브되니까 이 경기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거였죠. 비냐민이. 예,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대표 차출이 타격이 아니라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성과예요. 우리가 이제 네. 최종 결과 4위로 2개 대회 연속 4강이라는 성과를 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피파 주간 남자 대회에서 개인상 포디움을 3번째로 배출을 했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해가지고 많은 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승원 선수가 브론즈볼을 수상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3위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 예. 대회. 그 외를 조금 보자면은 뭐 골든볼은 카사데이가 탔고요. 뭐 너무나도 뻔해 예. 보이긴 했었죠. 7골을 넣었어요. 예. 골든붓 그러니까 득점왕도 카사데이인 거고요. 골든글러브도 이탈리아 골키퍼인 데스플란체스가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각각 부문에 최고 상들을 탔는데 준우승에 그쳤다.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준우승, 유로파 리그에서는 로마가 준우승,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인테르가 준우승에 이어서 지금 4개 대회 연속으로 준우승인 건데 곧 있으면 네이션스 리그가 열리거든요. 예. 그것도 준우승하면은 5개 대회 준우승. 예. 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월드컵 본선을 2회 연속 못 나간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오히려 뭐 예. 기대할 만한 성과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충분히 기대할 만한 성과인 거죠. 거기다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성과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건데 말씀드린 이승원 선수는 대한민국 20세 대표팀의 주장이었고 4도움으로 도움왕을 차지했고 네. 그리고 이 4도움을 3골을 포함하면 고르게 득점과 도움을 이제 대회 기간 동안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그렇죠. 활약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대회 끝나면 최소한 이제 강원FC에서 지금까지 2군 선수였는데 1군으로 도약해서 기회를 얻지 않을까. 네. 그리고 뿐 아니라 여기서 활약한 많은 선수들의 유럽 진출 가능성들이 저희가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배준호 선수 얘기 드렸는데 이제 영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어요. 예. 부트룸에서 이제 썬데이 미러를 인용해가지고 토트넘이 원하는 20세 이하 한국 대표 선수가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예, 그러면서 타이틀 위너도 관심을 보였다. 즉 이게 토트넘이 어떤 팀과 경쟁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한국의 많은 또 매체들도 인용 보도를 했는데 썬데이 미러가 온라인으로는 이 보도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원문을 찾아봤는데 예.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된 상황을 짚는 기사가 크게 나가고 예. 그 이제 사이드 기사로 레이스 볼 리틀손 그러니까 리틀 손흥민을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제 포스트맨이라고 조금 약자로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제 우승을 선사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나온 건데요. 예, 여기서 주목할 점. 그럼 이 기사에서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이 경쟁 대상은 셀틱이에요. 왜 그리고 이 토트넘과 연결이 됐느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시다시피 이제 J리그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예. 지금 뭐 오형규 선수를 영입한거나 조교선 선수를 원했던거나 그 외에 권혁규 선수 부산 아이파크에서 예. 뛰고 있는 K리그 2 선수까지 지켜본 이유는 실제로 이 감독이 K리그 유망주를 굉장히 샅샅이 살펴보다 보니 그 외에 많은 리스트업이 해놨던 상태예요. 그 중에 강성진 선수도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으로 가게 되니까 그 리스트를
토트넘으로 가져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리틀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 이번 대회는 강선희 선수가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뭐 프랑스와의 첫 경기에 왼발 프리킥이라든지 감비아전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 그러니까 이제 슈팅력 리틀 손이라고 할 만한 조금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대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강선진 선수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강선진 선수는 영국에서 좀 관심을 갖던 선수이긴 하잖아요. 영국 매체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매체죠. 영국 기자들도 많이 데려가고 각국의 유명 기자들 데려와가지고 만든 디 애슬레틱이라는 언론사에 2026년 이제 월드컵 때 주목할 유망주들에 대한 이제 소개 기사들이 여러 개가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직접 인터뷰를 한 기사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바로 이제 강선진 선수가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였는데, 나는 네이마르의 자세를 매우 좋아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에서 우리는 그를 크랙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나는 네이마르를 많이 보고 연구하고 이런다라는 얘기들을 한 거죠. 뭐 살라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 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위치, 윙포드 위치를 보는 왼발잡이 선수로서 주목할 한 명의 한국의 유망주다라고 알려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를 두고도 영국 언론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단순히 포스테코글루 감독만이 아닌 셀틱 쪽 자체가 이제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아시아 선수들을 계속 스카우팅하고 그리고 계속 영입들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셀틱 쪽에서도 해당 관련한 칼럼들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일단 나카무라 순스케가 대박을 쳤던 게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황금기였잖아요, 셀틱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카무라 순스케의 성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찌라던가 두웨이 같은 중국 선수들도 영입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성용, 차두리 같은 선수들의 이름도 나오면서 그들도 이제 성공을 했던 데다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가지고 일본 선수가 무려 7명이 뛰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으니까 셀틱은 계속 한국, 일본 두 시장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대요. 저는 그러니까 썬데이미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에 이제 토트넘까지 연결을 한 거지만은, 이건 원래 감독이 옮기게 되면은 그 감독이 원래 노렸던 또 선수들을 노리니까요. 많이 연결을 시키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토트넘은 그렇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토트넘에서 강성진 선수 영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너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토트넘하고 셀틱이 선수 교류가 원래 많던 팀이기 네. 때문에 토트넘 영입을 하고 셀틱으로 임대. 임대를 보낼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셀틱이 하타테 레오도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미드필드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명 영입하는 과정에 좀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토트넘이 사고 임대 주고 뭐 이런 정도 가능하다. 사실 근데 그 선수들이 나가면은 이적 자금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럴 네.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포스테코글루랑 서로 잘 아니까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될 가능성은 있긴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성진 선수가 물론 이번 대회에 토너먼트 가서는 크게 보여준 건 없지만, 그래도 애초에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유럽 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또 셀틱도 노릴 수 있고, 혹은 뭐 토트넘도 지켜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배출이 됐어요. 결국에는 배준호 선수하고 김지수 선수죠. 김지수 선수는 이미 오퍼 아예 받았어요? 브랜트포드로부터 오퍼를 받았고, 또 이제 배준호 선수도 여기저기서 많이 스카우트들이 지켜봤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는, 특히 김지수 선수는 거의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김지수 선수가 이번 3, 4위전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더 큰 무대로 가고픈 마음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 진출 가능성을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내비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건 가겠다는 얘기고, 예. 그 아시다시피 성남FC에 걸려있는 바이아웃이 70만 달러 10억이 안 돼요, 환율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 돈은 솔직히 유럽의 어떤 팀도 지를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 또 김민재 같은 선수가 땅 예.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거기다가 성남 자체도 김지수 선수가 브랜트포드 협상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유럽 진출을 조금 돕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김지수 선수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그렇죠. 거지. 최소 브랜트포드는 간다. 그렇죠. 물론, 올여름에. 물론 예. 뭐 브랜트포드에서 이제 다른 팀은 임대를 가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 워크퍼밋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무조건 김지수는 올 여름에 간다인 거고, 배준호 선수도 지켜봐야 된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강성진 선수의 소식까지, 그리고 혹시 몰라요, 유럽에는 또 많은 리그, 뭐 중위권 리그들도 한국 선수들을 지켜보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이승원 선수도 가능성이 충분히 그렇죠. 있죠. 이번에 브론즈볼까지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올 여름 이적 시장, 뭐 사실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게다가 뭐 손흥민 선수까지도 옮겼으면 하는 많은 팬들의 바람 속에 어느 때보다 이적 시장에 관심이 큰데요. 과연 이 U20 월드컵 4위를 차지한 유망주들도 유럽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준 TV에서 새로운 소식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